그러면 이거는 일거에 제압되고 탄핵 소추안 통과도 쉬웠고 그다음에 극우의 준동도 원천 봉쇄했어.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헌병이나 나는 이재명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재명이 해야 그러면 되는데 또 여기서 내가 또 이재명 헌병이나 경찰 특공대를 데리고 가면 그 경호하는 애들도 그때는 포기할 거 아니야. 그냥 일반 조사관 애들이 들어가 가지고 체포하겠습니다. 자꾸 이러니까 아무 그런 감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가 국가 이제 그 시설이라서 군사보호 시설이고 해서 방어를 했지만 체포 영장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지금 거예요. 이제 제일 이슈로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경호처하고 이제 경찰 특공대가 이제 투입됐다 했을 때 그 마찰이 어느 정도일까? 그 경호처의 저항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별로 좀 계산을 좀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그 계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경호를 가지고 경호처장이 경찰 출신이라서 경찰 그 병력 특공대 투입되고 이랬을 때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걸 경호처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리적인 충돌까지는 안 올 것이다.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그거는 뭐 이건 다른 것도 아니까 내란 쓰게잖아요. 아니 거기다가 법원에 그 영장을 거부하는 건데 이거는 뭐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8시가 이제 됐고요. 오늘은 전파사 선정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시간 끌기도 1월 3일이면 끝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1월 3일. 근데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 기울고 있는데 뭐 이런 표현은 좀 너무 모호한 설명입니다만은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정말 모호했던 그 기득권이 이제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계엄 정국인 게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지금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얘네들이 그 용어를 쓰는 거 보면 이게 이제 프레임 전쟁인데 이 탄핵을 비껴나가는 프레임으로 얘네들이 이제 줄탄핵, 그다음에 대행의 대행, 그다음에 여야 정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니까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데 저는 여기서 언론을 또 지적하고 싶다.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진짜 얼토당토한 괴물 정권을 만들어낸 것도 언론이 혁혁한 공을 세운 건데 지금 저거 완전히 내란 수계고 군사 반란범이라고 하는 게 김영현 전 국방장관 기소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저항 세력이 결집되고 있다라는 것, 세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건 타이밍에서 좀 실기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얘들이 그 그러니까 시간을 번 사이에 프레임전을 적절하게 나는 그 신공이라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 수계를 우리가 빨리 제압해야 되는데 무슨 여야 정쟁으로 이거를 만드냐 이거지. 나는 언론도 부역자다. 자, 그거조차도 진짜 큰 이슈입니다. 이런 사건을 중대한 사건을 정치 정쟁으로 하고 있는 이 상황 엊그제 자체가 그 제주항공 사건 터졌을 때 한국일보 모 여기자인데 연차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목을 어떻게 뽑은 줄 알아요? 지긋지긋한 여야 정쟁, 무한 그 사고로 이제 여야 협치 협의 이루어지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문매를 맞아갖고 오늘 내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제목이 오늘 오전 11시부로 제목이 슬그머니 바뀌었어요. 그 데스크 잘못이죠. 그런 기사를 그때. 그러니까 데스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뭐 낚시성 기사 제목으로 해갖고 트래픽 좀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언론인 여러분, 특히 데스크 여러분, 저도 데스크 보고 있지만 제발 이러지 맙시다. 이제 이 추위에 국민들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언론도 이제 좀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합시다.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중요한 이슈 10가지를 뽑아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먼저 스타트하기 전에 지난 29일입니다.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참사 179명이 유명을 달리했고요. 이들의 영혼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사실 12월 연말은 신문사도 그렇고 다들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차분하게 지내는 분위기인데 12월 3일 날 저희 방송 중에 계엄이 터졌어요. 네. 저희 기억이 생생한데 그 이후로 탄핵 전국 뭐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되나 보다 했는데 말일경에 또 그 무안공항에서 들려온 위로의 참사.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자, 그 오늘 여기까지. 첫 번째 이슈는 치밀하게 계획된 지랄 발광 윤석열 비상계엄, 그리고 두 번째 기습계엄 11일 만에 전격 탄핵 속전속결 외신도 감탄, 세 번째 하반기에 전쟁 난다 파다했던 전쟁 시나리오 실화였다, 네 번째 지금까지 이런 정치는 없었다 못 말리는 무속공화국, 다섯 번째 일본의 한반도 통째 상납 안달난 외라이트 족속들, 여섯 번째 보수 괴멸의 서막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파문 후 줄초상, 일곱 번째 쿠데타와 쿠데타 사이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여덟 번째 이천의 목숨 건 묻지마 의료대란, 아홉 번째 여소야대 22대 총선 그리고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체론, 열 번째 제주항공 참사 내란의 힘 정당 슬픔조차 정치 공세로.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전파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10대 이슈 첫 번째, 뭐니 해도 이번에 윤석열 비상계엄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지랄 발광 윤석열 비상계엄. 그 지랄 발광이라는 이야기는 그 대전교구 김용태 신부가 얼마 전 시국 미사 때 했던 그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때 그 표현이 하도 이제 우스꽝스럽고 하다 보니까 그 미사 참례 중인 신자들이 그 아주 뭐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했는데 슬프지만 웃기고 웃기지만 슬픈 그랬죠. 그런 그분이 강론이었습니다. 김 신부님이 김대건 신부님의 후손으로 또 이제 알려졌고, 우리가 한 해 그 교수 신문이 매년 연말에 올해 사자성어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올해 사자성어는 좀 어려운데 저는 올해 사자성어는 김용태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지랄 발광이 금년도 대한민국의 사자성어로 마무리되면 되지 않겠나. 딱 적합한 사자성어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스타트 하자마자 그 제임스 홍 싱가포르에서 지금 애청하고 있다고 채팅장에 인사 주셨습니다. 여기 교민들도 한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순리와 법치, 정상과 상식의 궤에서 벗어난 이들이 하루속히 정리수거되길 깊이 기원합니다. 글을 너무 잘 쓰시는데. 그러니까요. 세 분 열정과 멋진 방송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임송님. 그리고 동백이 반갑습니다. 저스티스 가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주셨습니다. 자,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지금 그 제일 큰 이슈는 뭐 지금 계속 속속들이 그 정황들이 이제 뭐 조사 결과 수사 결과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 혹자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 중에 이게 실제로 비상계엄이 실행이 됐다면, 그때 당시에 12월 4일 오전 1시에 그걸 막지 못하고 실행이 됐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 돼 있을까? 우리나라보다 저하고 남이오는 서울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서울구치소 적당하게 지금 유지침을 앞두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구치소가 아니라 벙커로가 남태령 벙커 아니면 신림동. 그 민가를 그렇게 그 고문실로 그 개조해 놨잖아요. 근데 끔찍했던 게 그 노상원이 그 준비시켰던 그 기구를 보면 야구 방망이, 그다음에 안대, 그다음에
니빠라고 그러죠. 네. 우리가 니퍼 네. 이런 그다음에 이제 그 줄 네. 이런 것들이 고문하려고 한 거잖아요. 고문 도구들에. 니빠는 그 뭐 혹자는 네. 아마 그 손톱을 뽑는데 쓰였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노상원은 군대 때도 사이코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 노상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뭐 노상원이가 생치아도 이빨도 뽑는 고문을 자행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노태강 그 우리 대법관이면서 중앙선관위원장은 자기가 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줄로 묶어갖고 야구 방망이로 내리쳤을 것 같고. 비상계엄하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비상계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영장 없이 잡아들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저기 독자분들 지금 화면 보시면서 잠시 전에 늘 보시던 그 화면 분위기가 지금 아닌데요. 지금 뒤에 이제 크로마키로 해서 화면이 지금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3명 다 이렇게 잡아 보시면 분위기가 지금 오늘 좀 깜짝 놀란 게 지금 이쪽에 앉아 계시는 분은 꼭 그 김정일 닮았고요. 이쪽에 앉아 계시는 분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닮았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협상이라도 해야 되는 남북 겁니까? 오늘 뭐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제 뒤에 화면 뒤쪽에는 아주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지금 떡하니 저렇게 있는데 저 시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개헌 발표할 때잖아요. 개헌 발표할 때인데 사실 그때는 12월 3일 10시 30분경입니다. 그랬죠. 그 계엄이 그대로 진행이 됐더라면 잠시 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다 뭐 벙커에 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만일에 계엄이 실행이 됐다면 이 계엄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저들의 이제 지금 드러나는 사실 보면 네. 비상 입법 기구를 계획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전두환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전두환이가 국보위를 만들어서 거기가 입법 기구고 거기서 자기가 대통령 선출돼서 뭐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일당도 비상 입법 기구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해산하고 여기서 자기 입맛에 맞는 이제 입법기구를 만드는 거죠. 국회를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러면 또 거기서 아마 개헌도 가능했을 것이고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7공화국 만들어서 영구 집권을 꿈꾸지 않았나. 통일 대통령 그러면 김건희 통일 대통령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 통일까지 이루려고 했다. 네. 조금 이따가 이제 웨라이트 등장하겠지만 그러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해서 북진의 자위대랑 같이 가고 이렇게 되면 한반도 이제 북진 통일을 이룬 다음에 초대 통일 대통령으로는 김건희가 자기가 초대 대통령 꿈꿨다. 지금 이 이들은 말씀이, 여기까지 시나리오에 있던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아니 그게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우리 저기 명태균 이야기가 계엄 때문에 쏙 들어가 있는데 그랬죠. 근데 실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명태균하고 김건희는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오갔죠. 네, 최지용 목사하고도 네. 남북 그 통일 문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랑 뭐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얼토당토한다. 네. 김건희가 왜 통일을 얘기해야 되고 통일 대통령을 얘기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어안이 봉범했는데 그런 꿍꿍이가 속에 있으니까 그 꿍꿍이를 가지고 그 자꾸 그 통일 대통령 이런 거를 자꾸 일반인들에게 주입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달 전에 네. 김건희 통일 대통령 이런 썰 얘기했을 때 우리 김 의원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음모론. 그거 유튜버의 음모론이거든요. 예. 자, 이 사진은 그때 당시 이 국회에서 벌어졌던 사진인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지금 다시 봐서 좀 지금 윤석열 오늘 그 체포가 오늘 되니만이 뭐 이제 3일이나 며칠 안에 이제 체포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무슨 상황인가 의안이 벙벙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방송하고 있으면서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생한 일종의 이제 증거잖아요. 네. 얼마 전에 헌재에서
그 윤석열 탄핵 준비기를 할 때 그때도 보니까 헌재의 그 이제 헌재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중계됐던 거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그게 증거 아니겠느냐. 이거를 찍었던 유튜브들, 그다음에 방송 기자들, 시민들, 난입한 계엄군들을 막아섰던 국민들, 국회 보좌진들, 정말 지금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계엄 해제 선포까지 긴박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습 계엄 11일 만에 전격 탄핵. 이 세계사에서 이런 그 쿠데타, 친위 쿠데타도 참 보기 드물고 선진국에서 이런 일은 그러니까 없는 현대사의 일이죠. 유래를 네. 찾아볼 수 없는 친위 쿠데타였고요. 네. 이 실패한 쿠데타로 네, 그런데 표본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거는. 이 사진이 지금 국회잖아요. 그날이 12월 14일 그러니까 탄핵이 결정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그날 그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야, 그때 저희들도 그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그 질서정연하게 이 가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민들이 그때 한 200만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딱 가결되고 나니까 한번 이렇게 또 와 하고 나서는 또 차분하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조용히 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였고 또 이번에 그 MZ들의 그 또 신문화 집회 신문화가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감동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특히 남태령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 뭐 독재 정권 투쟁하고 네. 뭐 진짜 뭐 화염병 던지던 세대도 있었고 아스팔트 그 보도블럭 깨서 투석전 하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집회나 시위에 가면 우리 뭐 민중가라든가 이런 걸 불렀는데 이제 시위 집회 문화는 확 바뀌었다. 그래서 일부 뭐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저는 이제 꼰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분들은 아니 엄숙해야 될 집회인데 쟤들은 축제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남태령에서 왜 우리 농민들 트랙터 갖고 상경투쟁했을 때 사실은 농민들도 포기를 하려고 그랬대요. 포위되고 밤새 이제 추워지고 경찰이 봉쇄하게 되면 시민들은 집으로 귀가할 것이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뭐 예의 그랬듯이 다시 돌아가구나 했는데 이 집회 농민들 투쟁을 보고서 10대, 20대 MZ들이 달려와서 밤을 새주는 거예요. 이게 그 유튜브로 생중계됐고 어디선가 모르게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연대가 이루어지고 세대 통합이 이루어지고 130년 만에 농민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집회 문화도 달라지고 정치하는 정치인들도 이제 예전의 정치 문법으로 정치를 했을 때 이제는 지금 세대한테는 앞으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또 보게 된 이번에 탄핵 정국이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저 말씀 중에 저스티스 가드님이 전두환도 대법관은 안 건드렸다는데 이 정부는 대법관을 고문할 생각을 하다니 대체 어느 세계에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뭐 손톱까지 뽑으려고 했던 정권인데요. 근데 이제 축제가 달라졌다는 거에 대해서 네. 남의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 거듭 느끼는 게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시위가 정말 죽기 살기로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막 뭐 추리탄이 날아다니고 뭐 이런 죽기 살기 시위 꼭 쟁취해야 되는 시위였다면 지금 요새 시위는 그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저 뒤에 그 야광봉이 등장하면서 사람들 모여서 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는 모습 거기다가 유쾌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발랄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예전 세대와 같이 어울려 가지고 서로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교감을 나누는 그런 모습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제 저 MZ 세대들 현장에서 한번 이렇게 취재도 해보고 곁에서 봤는데 저희들 시위 집회 문화는 일치 단결 하나였잖아요. 또 생각도 같았고 근데 역시 MZ답게 나와서 똑같은 노래 떼창하고 똑같은 구호를 외치지만 저들이 나와서 원하고 나왔던 동기나 배경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개성
시대다, 개성 세대답다. 그러니까 어떤 내향인 같은 경우는 난 이렇게 시끄럽고 이런 거 싫어. 그래서 좀 조용히 해줬으면 해서 그래서 나왔던 거야라고 하고 저희가 지난번 게임 하나의 그 코토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집에서 불안해서 게임 못 하겠다라고 각자 표현하는 것, 그다음에 피켓도 획일되지 않고 구호도 그러니까 피켓도 다양했잖아요. 자기가 각자 집에서 마음대로 만들어 갖고 왔고 그다음에 저 형형색색 그 응원봉도 자기 개성들을 살려서 흔들고 이런 것들이 획일화된 어떤 문화가 아니고 이제 향후 미래 세대 저들은 이제 집회나 그다음에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 요구도 이제 다양하게 펼쳐지겠구나.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봅니다. 서연아님이 지금 극우 노인들이 부러웠나 봐요. 오늘 한남 관저에서 빨간 봉이 등장하기 시작했답니다. 빨간 봉이. 오늘 보니까 윤석열 체포영장 떨어지니까 아스팔트 그 태극기라고 그러죠. 송조기들은 또 왜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미국도 윤석열하고 이제 손절을 했는데 송조기 흔들고 들어오신 분들 정말 그 빨간 봉 이런 것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남동에 오신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한남동에 오신 분들이 정광열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자유연대라고 신자유연대. 거기가 신자유연대가 정광열 목사 지지하는 그 모임의 일부 단체인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윤석열이가 혹시라도 뭐 경찰 특공대나 이런 데다 긴급 체포될까봐 그때 몸으로 맞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거 좀 문제가 나중에 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외신도 감탄하고 우리의 집회나 시위 문화가 이제 정말 K컬처가 세계 한류를 타고 세계 만방에 알려졌잖아요. 이제는 K컬처 안에 시위, 집회도 한 장르로 자리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는 집회나 시위 문화도 이제 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해서 선진화되고 있는데 전광훈 신자유주의 그 집단들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보면 전광훈 집회에 윤상현이나 김민전 같은 그 제도권 정치인들이잖아요. 올라가서 그구들하고 똑같이 구호를 외치고 이러는 거 보면 정말 극과 극 비교 체험, 극과 극의 현상이 대한민국에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 거기 권투 선수 홍수환은 왜 올라갔어요? 기본국 그것도 올라가잖아요. 권투 선수 홍수환이 올라가가지고 또 뭐 점점점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엄이라든가 내란, 그다음에 야구방망이, 니빠, 그다음에 대법원장을 전두환도 안 했던 대법원장을 야구방망이로 고문하려고 했던 것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 못하는 이게 대명천지 2024년도에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중에 일부분 극히 극우의 극렬 지지자들 광신조 집단들을 의식하고 있는 제도권 정치인들이 아직도 이 땅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들을 빨리 이번 기회에 걷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과제도 이번 우리 탄핵 국면에서 우리 과제로 하나 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고문 기구들 다 동원해가지고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저런 거를 누가 지시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금방 답을 알겠더라고요. 그거는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가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윤석열이가 최근에 그 발표된 거 보면 총으로 쏴서라도 막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몸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몸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고문 기구 그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뒤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그 방송 분위기가 이 상황이 좀 뭐 달라졌는데 이 스튜디오가 어디지라고 좀 의아해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기 스튜디오입니다. 이제 제일 전파사 스튜디오고 오늘 연말 특집으로 특별히 좀 비주얼을 좀 강조해가지고 좀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김정일 코스프레 또 이제 김정일 코스프레는 아니지만 아까 딱 보고 너무 닮아가지고 화면에 비친 구독자 여러분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닮았다. 오늘 우리 김동연 사장은 싱크로율 100%다라고 하는데 닮았습니까? 닮았어요. 저도 한 얘기 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김일성 닮았다는 소리 들었어. 김정은이 닮았다는 소리는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 닮았다. 김정일이요. 김정일 닮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뭘 감사합니까? 오늘 뭐 연말 특집이라고 연말 특집. 지금 뭐 제가 그러면 성대모사도 이따가 해야 지금 되나요? 그 팡마 씨, 팡마님 오셔서 그 야간봉이 좀 많이 싸지 모양입니다. 애들 갖고 있던 그거 그때 막 그런가요? 근데 많이 싸져가지고 그 저쪽에 그 아스팔트 아저씨들한테는 좀 많이 나눠준 것 같다고.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짝퉁일 것 같다. 그분들은. 그리고 정권 바뀌면 정광훈 배경이랑 돈줄 꼭 좀 조사하길 바랍니다. 저스티스 가든님이 아무튼 정광훈 배경에 대해 가지고는 참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반동 세력들이잖아요. 네.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이거 특별 입법을 만들어서 네. 그들 그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 네. 선동죄 이쪽 세력은 반드시 속아내야 된다. 저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왜 그 외라이트, 뉴라이트 특집할 때 정말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정말 반민특위 시즌 2를 만들어서라도 이 땅에 숨죽이고 살아있는 이 바퀴벌레 무리들 윤석열 등장과 함께 어디서 나타났는지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이 뉴라이트 친일 집단들 밀정들이죠. 예. 이들은 반드시 우리 그 역사적으로도 이분들은 반드시 곤란해서 속간해서 반드시 그 단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윤석열이가 저렇게 질질 끓고 국민의힘이 저렇게 질질 끄는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광열 같은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이는 아직도 잘못 생각하는 게 그 무리들이 30%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고요. 여기 질문에 보면 댓글 중에 네. 그 공소시효 없는 거죠라고 했는데 네. 내란하고 그 군사반란죄는요 공소시효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들은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저거는 공소시효 없이 내란이나 군사반란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용서하지 않는 법도 만들어야 되겠다. 전두환이가 내란 수괴였잖아요. 물론 죽을 때까지 자연사하게 놔둔 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면 복권 시켜주면서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전두환 같은 이런 미친 광기에 미친 그 집단이 나타나는 건데 요번에 윤석열 이 광기의 집단은 반드시 이거는 저 군사반란은 사형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군사반란은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군 형법에 의해서 군사반란죄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 외환을 또 일으키려고 했으니까요. 네, 사형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는 사형을 시키는데 유일하게 군사 법정에서 사형은 총살형밖에 없습니다. 교수형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사면 용서 없는 공소시효 없는 처벌을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 두 번 다시 어느 집단도 이런 광기에 내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저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만일에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체포가 된다면 혹은 이틀 뒤 3일 뒤에 체포가 된다면 앞으로 윤석열은 죽을 때까지 술을 못 마시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건강할 그런 때까지 모습을 사형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 좀 만들어서 사형 당하면 예전에 되겠네요. 전두환이도 그 내란 반란으로 처음에 사형 구형 받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전쟁 난다 파다했던 전쟁 시나리오 이게 실화였습니다. 하반기에 전쟁 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었던 게 상반기 약 한 5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야기가 왜 그때 꽤나 이렇게 좀 퍼졌었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그 대만 중국 그 갈등이 굉장히 좀 첨예했지 그랬죠. 않습니까? 예. 이제 그때 대만에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자동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중국은 또 우리나라를 좀 타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일본도 자동적으로 한미일 같이 공동 대응식의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전쟁 상황이 실제화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정도의 이야기였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였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 국지전을 지속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획책을 하고 있었고 그게 다 안 되다 보니까 윤석열은 계엄을
해버린 거예요. 그 국지전뿐만이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에까지 네. 우리 군 그 정보원들이라든가 국정원 파견해서 네. 그거는 문자로도 드러났잖아요. 네. 한기호 의원하고 신원식하고 네. 문자 주고 받았는데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북한군 네. 이쪽에 우리가 미사일로 타격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외환을 일으키자라는 거잖아요. 그 구실로 해서 남북 간의 전쟁을 일으키자라고 했던 게 뭐 딱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었고,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무인기도 보냈는데 북한이 일체 반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다 보니까 이들이 그 뭐 부정선거 이걸로 해서 선관위를 덮쳐서 선관위 고문을 통해서 선관위 홈페이지에다가 선관위가 공지를 올리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명분이 약하니까 그 블랙 요원들 HID 블랙 요원들을 동원해서 내란 소요를 일으키는 거죠. 인민군복을 입고 미군을 사살하고 한동훈도 사살하고 그다음에 그 백령도 가는 배를 네. 거기에 누구 실른다고 그랬죠. 한동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들 실어서 네. 배를 폭파시켜서 북한군 소행으로 만든다. 네. 그러면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다 안 되니까 북한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엄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입법기구까지 받아서 장기 집권까지 꾀했던 전쟁을 통해서 네. 이게 이제 현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조사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북한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북한이 이렇게 만약에 윤석열이가 어이없게 도발을 일으키면 북한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작전명이 그 3.1 작전이라는 북한에서도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작전을 짰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시나리오는 전쟁이 나면 불과 3일 안에 남한을 점령하겠다는 계획인데 첫째 날은 북한 인민군들이 사전 포격을 하고 주요 시설을 초토화하며 인민군 특수부대가 주요 기지와 구조물을 기습한다. 둘째 날에는 남진 총공세로 인민군의 전차와 장갑차가 주요 도시를 휩쓸고 대규모 전투를 실시한다. 그리고 셋째 날은 점령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정부기관과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작전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북한이 그토록 자랑하는 핵은 첫날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작전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그 북한이 굉장히 자제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게 지금 드러나지만 그 연평도하고 백령도 인근에서 우리가 포사격을 무지하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 언론은 하나도 지금 밝혀지지 않았어요. 너무 심한 거예요. 예전에는 같으면 북한이 조금만 포사격을 해도 우리가 언론에다가 언론 플레이 해갖고 대대적으로 위기 조장했던 게 보통 보수 정권들의 그동안의 전략이었는데 오히려 우리 군대가 북한을 향해서 포사격을 뭐 수백 바퀴 여러 차례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드러났는데 네. 언론에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우리가 북지 말까봐 러시아 푸틴하고 그렇게 해서 그 조약도 맺고 군사 조약도 맺고 네. 방벽도 쌓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반 기자들은 그렇게 연평도에서 포사격 난 거를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좌파 유튜버나 좌파 매체에서는 더 모르죠. 팡마님께서 우리 실시간 접속자가 늘었다고 반겨주셨어요. 제가 해야 될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팡마님께서 해주셨고 내란의 진상 라스트 크리스마스님께서 내란의 진상 규명도 중요하지만 외환을 철저히 규명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외환이 사실은 내란 플러스 외환까지 가면 이거는 뭐 죄의 죄가 너무 이제 가중이 뭐 더블이 되는 겁니다. 공수처도 네. 그렇고 지금 검찰도 그렇고 외환죄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열심히 수사 중이랍니다. 뭐 검찰답지 않게 지금 뭐 이번에 김영현 그 기소하고서 뭐 친절하게 저희한테도 보냈지만 그 언론 보도 설명 자료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윤석열 범죄예요. 그거는 보면 윤석열이가 49번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기소장인데 김용현은 36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지가리만 하면 이거는 윤석열
공소장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 외환죄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환죄 맞습니다. 이거 수사 더 해야 되고요. 특검이 도입돼서 더 디테일하게 더 세세하게 검찰도 연루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의혹 파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최상목 부총리가 뭐 헌재위원 3인 중에서 2인만 하는 이런 깜찍한 자기가 뭐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맡아서 대행하라고 그랬더니 최상목도 드러나잖아요. 예. 비상입법 기구에 예산을 준비하라고 윤석열이가 국무회의 전에 지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쌩까고 있어요. 헌법엔 분명히 9인 체제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헌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기가 나서서 6인 체제를 하느니 7인 체제를 하느니 저기 누구야 한 총리도 그러더니 또 그렇게 하면 그냥 탄핵하는 수밖에 없죠. 아니 3명 중에서 2명만 하고서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를 해오라고 하는데 우원식 의장이 얘기 듣자마자 바로 반박 성명 내면서 이미 여야 합의가 다 된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래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의장 차원에서 넣겠다라고 합니다. 저거 한 명 마 위원이죠. 그분 뭐 한 명 해서 9인 체제는 저는 반드시 연초되면 헌재 입장에서는 지금 9인 체제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헌재가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여서 9명으로 채워서 갈 것 같고요. 윤석열 탄핵 파면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에 처한다. 이거는 저는 2월 초면 가능하다. 네. 체제로. 뒤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끔찍하네요, 저거. 저 사진은 지금 북에서 남쪽을 향해 연습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서부전선 방사포죠. 연합부대 방사포. 근데 윤석열이 저걸 바랬던 거거든요. 네, 저걸 바라고 계속 시비를 걸고 찝쩍거리고 했는데 북에서는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실패시킨 거죠. 그렇죠. 실패시키고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에서도 박마님이 이야기한 대로 외교에서 북한에게 밀렸고 북한은 외교 잘합니다. 네, 남돼지보다 북돼지가 똑똑하다니 그렇게. 거기다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라 3일 작전 계획을 짜놓고 있었어요. 남한이 심하게 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북한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 사람들이 북한군이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남한군보다 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북한군이 실질적으로 공군이나 해군에서는 우리 육군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딸려요. 네, 딸리는 건 사실이에요. 사진을 보면 저기 안가가 있잖아요. 삼청동 안가. 저기서 작전을 술집 바로 개조했다라는 데 아닙니까? 예, 저기서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몰래 하다가 나중에는 골프장 가서 이제 하다가 뭐 저기 용산 대통령실 거기는 뭐 도청에 다 털린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랬는데도 또 다 털렸어요. 미국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요. CIA가 저건 다 도청했을 것이고 저기에 이제 술집 바로 개조했는데 그래서 그저께죠. 공수처가 저기 압색 들어갔는데 경호처가 막았어요. 저기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다 이제 골프장 가서 골프 라운딩하면서 계엄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골프장은 도청이 안 됐을까요? 골프장은 도청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제임스 홍님이 지난 10월 10일에 싱가포르에 윤석열이가 방문했을 때 이제 이 비즈니스맨인 것 같은데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지요라고 하면서 싱가포르 연설문 자유통일 한반도 실현되면 그러니까 통일 한반도 실현되면 국제사회 평화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이가 싱가포르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이걸 경청했던 VIP들이 과연 있었을까? 자,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윤건희 부부가 해외 순방 나가서 우리 교민들의 지금 국격이 올라가서 지금 이제 컬처 붐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민들이 맞습니다. 윤건희 부부가 갈 때마다 망신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체코 갔을 때 제가 그래서 윤건희 부부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체코 출장 겸 취재 갔었잖아요. 제가 그때 교민들 취재했잖아요. 교민들이
아니 체코 원전 그 뭐 MOU 맺으러 갔는데 다 된 밥에 콧 빠뜨린 게 김건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코 언론들이 체코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원전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김건희가 가는 바람에 체코 언론한테 먹잇감이 돼버린 거죠. 그때 얼마나 그 참 개망신스러운 그 일면에 그 뭐 사기꾼이라고 그렇죠. 뭐 윤석열의 대통령 부인이 사기꾼이더라고 그래서 그때 체코 우리 교민들이 정확하게 본 거죠. 뭐 체코 교민들이 그냥 뭐 굉장히 그 김건희에 대해서 왜 따라와 갖고 나라 망신 시키냐. 원성이 자자했었잖아요. 싱가포르도 두 그랬거든요. 부부가 해외여행만 나가면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잖아요. 싱가포르도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요. 네.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뭐 HID 좀 되게 상징적인 네. 사진인데 지금 다 복귀를 했습니까? 그 지금 됐습니까? 청주공항 그 네. 임무를 받은 팀은 복귀된 게 확인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드 그 기지 성주에 네. 그다음에 대구 공항. 근데 뭐 아직 100%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예. 네. 여기 그 랄라리님께서 우리 더보기란에 사실 제주항공 참사라고 해야 되는데 무한 예. 참사라고 한 부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정한다고 했는데 그럼요. 이게 그 덜 제주항공이죠. 돼가지고 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HID 이 내용도 사실 그 전쟁 시나리오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만 그 앞에 사실 계엄군과 함께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무를 받고 공항 특히 사드 기지 폭파 임무를 가지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시나리오가 자꾸 수사 결과 현실로 자꾸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뭘 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거는 불안하죠. 계엄 해제가 됐음에도 제2, 제3의 계엄을 때릴 것이다. 네. 저 집단은. 그래서 불안해서 국민들이 원했던 거는 윤석열 빨리 잡아가둬야 된다. 전화기 뺏고 특히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김건희가 여기저기 전화질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저런 정황들이 터지고 지금 드러나는 게 뭐 11공수도 뭐 잠자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라. 3공수, 7공수 다 대기 명령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윤석열이 이번에 그 기소장에서 나왔잖아요. 제2, 제3의 계엄을 때리면 되니까 총 쏴서라도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의결 정족수 안 된 것 같으니까 해제가 됐는데도 네. 또 끌어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거예요. 국민들은 저 무시무시한 그 HID 요인들은 정말 최정예 요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이번 무안공항 있지 않습니까? 제주공항 제주항공 사건 HID가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초창기에 처음에는 처음에 심각하게 돌았거든요. 처음에. 얼마나 국민들이 HID를 불안하게 생각했으면 그런 말이 돌 정도였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지적을 할 부분은 HID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주권을 위해서 특수 임무를 띠고 있는 특수한 부대입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알려져 버렸는데 북파 공작원이고 6.25 전쟁 때부터 활동을 했었고요. 그 유서가 깊은 그런 부대입니다. 특수 부대고 영화 실미도를 통해서도 이제 이제 사연과 그 내막이 좀 알려졌고요. 지금 그 북파 공작원 출신들이 간간히 집회를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권익 보상 문제라든가. 그래서 그분들 말씀에 따르면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러니까 북에 파견이 됐다가 돌아오지 못한 북파 공작원이 7,726명이라고 그분들은 예전에는 저분들 시위 엄청 무서웠어요. 네, 가스통 그렇죠. 들고 시위를 했거든요. 저분들이 그래가지고 저분들 시위는 아주 항상 경찰이 A급으로 취급할 정도로. 저분들도 우리나라에는 귀한 자산이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귀한 자산인데 지금 이상한 윤석열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공공한 입장에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 지금 그들은 문의로 지들이 문의만 보수라고 하는 게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게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국방이잖아요. 국가 안위를 지키는 거고. 근데 요번에 정보사령관 문상호가 문제가 됐던 게
해외 파견 나가 있는 블랙 요원들 그 리스트가 다 통째로 털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문상호를 제거하자고 했는데 계엄에 써먹어야 되니까 네. 문상호를 살리고서 신원식 날렸죠. 신원식을 날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 정권이라는 것은 진짜 보수가 아닙니다, 안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허울만 좋은 거지. 이들이 노렸던 거는 장기 집권, 그다음에 그 국권을 네. 물락케 하고 국민의 자유,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침탈하려고 했던 것. 네. 그게 어떻게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하는 보수의 가치입니까?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지금까지 이런 정치는 없었다. 못 말리는 무속공화국. 지금 여태까지 벌어졌던 그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들이 무속과 다 연결돼 있다. 믿기 힘들지만 또 일일이 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그 김의겸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인데요. 왼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 누군지 아시겠죠? 뭐 김건희 성형 전 성형 전이 몇 아니라 번째 성형전? 한 네 번째 성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008년도입니다. 3월 7일부터 그러면 4월 네 번째 성형일 것 같아요. 11일까지 어떤 그 파주에서 있었던 그 어떤 전시회에 지금 중간에 있는 사람이 건진. 네, 건진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건진의 스승 해우. 이렇게 이제 세 명이 같이 일광 있는 조계종의 창시자. 그렇습니다. 일광 조계종. 짝퉁 조계종. 짝퉁 조계종. 일본 극우의 짝퉁 조계종. 그걸 이제 갖고 온 사람이 일광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저 우길기. 네, 우길 승천기죠. 자, 이 사진과 관련해서 최근에 건진이 이 잠깐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체포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구속영장은 기각됐죠. 남부지검에서 영장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시켰죠. 네, 무슨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거는 이제 김건희 라인을 이제 손대기 시작했다. 검찰이 지금 검찰은 확실하게 저 윤건희 부부하고 돌아선 것 같아요. 그 우리 그 검찰 그 유명한 분이 있죠. 박세현. 아니 저 우리 결기 든든한 아유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인데 임 검사님. 네네네. 그분이 검찰이 어떤 존재들이냐면 그냥 바람만 불어도 그냥 풀잎처럼 높듯이 이게 이제 저 우리 대표적인 한독수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해바라기 같은 존재들인 거죠. 권력이 저문다라고 하면 물어뜯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하고 김건희가 지금까지 버텨왔던 게 뭡니까? 유일하게 검찰 권력 하나 개처럼 부리고 있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는 권력이 되다 보니까 검찰이 이제 윤석열하고는 완전히 손절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랑 박세현 특수수사본부장하고 이 두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세현은 아시다시피 그 한동훈의 아주 절친한 이제 사이죠. 현대고등학교하고 서울대법대 직속 후배고요. 그리고 박세현의 아버지가 박순용 전 검찰총장이지 않습니까? 그 DJ 정부 때 초대 검찰총장을 했고, 그리고 한동훈의 정치적 후견인 같은 역할을 했던 장인 진영구. 네, 진영구와 또 이 박순용 이 두 사람은 또 오랜 또 술친구 절친이고 이 두 절친의 사위와 아들들이 지금 김건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동훈은 김건희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당연하죠. 죽을 뻔했죠. 그리고 박세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번에 마침 박세현 고검장이 이번에 그 본부장을 맡고 있죠. 윤석열은 공수처로 이렇게 넘겼다 하더라도 박세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김건희를 잡고 흔들 수 있고요. 김건희 플러스 창원지검에서 올라오는 각종 데이터들을 가지고 명태균 명단에 올라 있는 각종 스토리들을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동훈의 반격의 시간이 시작됐다. 네. 한동훈은 분명히 반격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정말 자기를 사살하려고 했던 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김건희의 명령이잖아요. 반드시 할 것 같은데 이 대목에서 지금까지 김용현 기소장이나 이런 걸 보면 검찰 수사는 지금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도 구린내가 난다. 지금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선관위 서버를 니들은
확보만 하고 있어라. 그러면 이 포렌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검찰팀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만 니들이 요거를 장악만 하고 있어라라고 했다라면 그러면 이 계엄에 중앙선관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선거 부정으로 이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던 거니까 그러면 검찰을 동원하려고 했다라면 사전에 이게 계획되지 않으면 여인영이가 방첩사 애들한테 니들은 선관위 서버 장악만 하고 있어라고 지시를 했을까요? 여기서 검찰의 구린내가 난다. 그래서 검찰이 더 열심히 수사하는 것 같고 자기네들이 이제 여기 안 묻었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검찰은 나중에 지금까지 좋아요. 김영현의 그 기소한 거 보면 완벽하게 그래도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이거는 윤석열이 공소장으로 써도 될 만큼 그러나 검찰도 나중에 특검이 출발하면 계엄 전반에 있어서 검찰은 어디까지 연루가 되어 있는지 이거는 국민적 의혹이 한 점 남지 않을 정도로 검찰도 이번에 수사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공 사진인데요. 천공 그 명태균 때문에 싹 그 덮였다가 저거 안 잡아가나요? 저거 좀 잡아가야 되는데. 근데 새롭게 밝혀진 사실인데 용산으로 가자고 한 거를 용산으로 가자고 한 거가 천공이가 했다라고 대부분 국민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용산으로 가자고 한 사람은 명태균이에요. 명태균이가 계속적으로 그 청와대 터 거기는 백악산과 북한산 봉우리가 서로 등을 지고 있어서 배신을 뜻하는 흉지다. 너무 안 좋다. 거기는 여러 사람이 죽어나가게 돼 있으니까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여러 번 김건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가 결심하고 용산으로 가게 된 거죠. 윤석열이 옆구리 쿡쿡 찔러가지고 가게 된 지금 것입니다. 김건희의 무속인 5대 무속인이라고 할 때 명태균이 거기 끼어 있잖아요. 천경, 건진, 무정, 버거도사, 명태균 이렇게 된 거죠. 버거는 막판에 이제 끼었고 오상원이는 막판에 끼었는데 버거는 저 야매 보살이고 야매 보살이고 그 보살에 얹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살에 얹혀 사는 공부하는 거죠. 자, 이 천공이 이 천공 끌려가는 거 구경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꽤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것저것 나중에 의료대란 이슈에서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만은 2000이라는 이 숫자 가지고 계속 엮였잖아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건지는 기업들 파이프라인이었고요. 세무조사 무마해줄게 기타 등등. 그래서 건지는 약간 좀 크게 건진 것 같고요. 천공은 잔돈푼. 그렇죠. 그 각종 그냥 지저분한 그 무슨 민원성 이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해서 많이 수금을 했다라고 하는데 천공 저자도 빨리 잡아가야죠. 저게 뭡니까? 아직까지 나서서 윤석열이 지적 능력도 많이 떨어지는 양반이에요. 예. 국문도 못 깨우친 놈인데. 야, 지금 우리 채팅창에 지금 이야기들이 너무 그래요? 열성적으로 지금 해주고 계셔가지고 지금 채팅창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요거 같이 한번 좀 이렇게 풀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야, 서연아님께서 계속 지금 열정적으로 뒷배경이 지금 이 천공이니까 좀 꼴 보기 싫어서 넘기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개그맨인 줄 알았네라고 하는 댓글. 이거 가기 전에 저 김건희의 무속인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그 전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관상도 했는데 관상 이야기 그 이제 코너가 조회수가 그 제일 전파사 그 기사 조회수 중에 20만 넘었죠? 네, 그래서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분석을 했더니만 선배가 이야기했던 그 관상 포인트하고 선배가 이야기했던 그 역학 운명 포인트가 구속이요?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보셨나요?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관상 포인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도 또 한번 보고 싶네요. 네네네. 성형으로 얼룩지면 자식과의 인연이 없거나 멀어진다. 과한 성형은 순천자가 아닌 하늘을 따르는 자가 아닌 역천자 하늘의 뜻을 거슬리는 운명으로 순리에서 벗어난 활동과 세월을 흘려 무자식의 운명을 맞게 되는 이치가 있다. 성형 시술이 잦은 김 여사는 피부가 물에 젖은 종이처럼 되어 찢어지기 쉬워 매우 조심스러운 상태가 되어 보인다. 이 관상 전문가예요, 우리나라 내로라는. 눈가의 주변은 물에 젖은 종이처럼 종이처럼 찢어지니까 불안하다.
눈가의 주변은 더욱 심할 것이다. 네. 어떤 시술은 살을 째고 네. 또 어떤 시술은 살을 당기고 했을 텐데 네. 시신경이 편치 않고 지치거나 네. 다친 상태여서 눈 주변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영혼이 상실된 양 스스로 지쳐가고 있어 보인다. 네. 이분이 관상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요? 귓볼 수주가 있으면 좋다고 하는 바여서 당기고 붙여서 만들어진 귓살이지만 네. 개불알처럼 축 늘어지고 귓구멍이 부족해져서 네. 남의 말을 편히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네. 그다음 모가지는 네, 뭐. 주름을 펴느라 피부를 밀고 당겨서 네. 목구멍의 목청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 소리가 때때로 요상하다. 아, 턱은 깎고 넣고 당기고 다듬느라 입안의 균형이 깨지거나 줄어들기 쉽고 네. 세치혀가 안정되지 못해 날름대는 뱀혀처럼 불길하다. 혀는 깎고 잘라서 조절할 수 없으니 발음도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싶다. 지금의 상태라면 네. 앞으로 피부가 괴사될 수도 있다. 말년을 넘긴 나이여서 호운을 지나 흉운에 접어든 나이이니 조만간 피부에 곰팡이가 핀다거나 흉해질 것이다. 피부에 곰팡이가 핀다고. 저분은 근데 관상학자예요? 아니면 명리학자예요? 명리학 하시면서 관상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저분은 명리학자 같이 얘기를 하시네. 명리학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예. 관상학으로도 유명해요. 웅도 선생님이라고 네. 예, 박명석 네. 선생님입니다. 관상학 하신다 그래서 관상학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명리학적으로 얘기를 예, 하시는 명리학의 조예가 깜짝 상당히 놀랐어요. 자, 예. 이번에는 이제 운명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무속이죠? 운명 이야기가 사실 무속이 아, 이야기하는 그럴까요? 운명 이야기 좀 더 충격적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현. 이게 김건희 그 생년월일이 네. 무속인들이나 역술인들은 거의 외우고 있어요. 아, 많이 퍼져가지고 하도 다니고 1972년 9월 2일 시는 밤 12시예요. 자시.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뭐 모른다고 뭐 방송국에서 이렇게 뜩 사주를 이렇게 날씨 생년월일을 주면 72년? 무속인이나 역술인은 다 알아요. 이게. 72년. 예, 72년생 9월 2일 9월 2일 자시 시 자시 쥐띠고요. GT. 대체적으로 네. 제가 오늘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대체적으로 그 무속인들이 하는 얘기인데 네. 말년 사주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제가 입으로 감히 여기서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네. 말년이 안 좋다고 합니다. 예. 지금 공통적인 의견이죠. 최근에 지금 우리 이 방송 때문에 봐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네, 공통적으로 하는 게 네. 말년이 안 좋다. 어느 정도로 안 좋습니까? 제가 얘기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 좋습니다. 네, 이야기하기 어려운 정도로 안 좋다. 저 방송이 사실은 12월 3일이었습니다. 개업날했죠. 네, 개업날이었는데 저 방송 때 그 이야기 우리 방송 마치고 이제 엑스파일 하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그 네, 폐가망신보다 더 안 좋으면 어느 정도 안 좋은 건가 그러니까요. 물어봤더니만 둘이 갈라선다. 갈라서는 것뿐만 아니라 병이 오래 가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멤버십이니까 이제 멤버십이 까졌으니까 네, 얘기를 할게요. 네, 네.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게 뭐냐면 네. 그 무속인이 얘기하기를 조만간에 윤석열이가 먼저 빵에 간다. 그리고 김건희는 윤석열한테 이혼 소송을 한다. 그리고 김건희도 빵에 가는데 김건희는 빵에서 견디지를 못한다. 견디지 못하는 이유 우울증, 불면, 조울증 이게 있기 때문에 김건희는 빵에서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게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예. 술 없는 빵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양반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은. 네. 근데 참 그리고 최근에 도는 얘기인데요. 네. 윤석열이 사주가 네. 지금 일반인이 알고 있는 사주가 아닌 다른 사주를 윤석열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노상원이가 얘기했더라고요. 노상원이도 예. 그 군산 애기보살 갖고 그랬잖아. 윤석열이는 다른 사주 갖고 탄핵된다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 별로 안 좋다고 그러니까 사주가 그게 아니다. 윤석열이가. 내가 알고 있는 사주는 내가 따로 알고 있는 윤석열이 사주를 내가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도 명리학이 짝이기 때문에 내가 윤석열이는 명리학으로서 충분히 풀었는데 롱런할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요즘 그 세간에 갖은 이제 설들이 돌기 시작하는데 맞습니다. 찌라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 어차피
윤석열과 김건희는 무늬만 부부잖아요. 네. 뭐 그거는 이미 뭐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하고의 전화 통화에서 다 뭐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김건희가 윤석열을 버리는 방법 이혼이 아니고 공소권 없음을 만들 수도 있다. 공소권 없음이라는 거는 뭡니까?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가 그 서서히 뭐 이런 소리 찌라시로 돌아요. 네. 뭐 독살설 뭐 이런 거. 술 좋아하니까 술에다가 조금씩 무슨 약품을 타면 윤석열은 깜빵에 가는 게 안전해요. 저도 김건희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박지원 의원이 그랬죠. 김건희 윤석열은 지금 제일 안전한 곳이 깜빵이구나. 그 의왕 구치소. 네. 그 관할이 그쪽이잖아요. 공수처에서 지금 체포하면 일단 글로 이제 갖다 놓는다고 그러죠. 그 의왕구치소 서울구치소죠 일명. 그렇죠. 예. 거기가 윤석열이가 제일 안전한 곳이다. 안 죽고. 네. 그 저스티스 가드님이 나중에 들어오셨나 봐요. 원래 배경이 아날로그 느낌이 나서 좋은데 다시 안 돌아가시나요? 오늘만 특별히 연말이라서 뒤에 크로마키 그 배경으로 배경은 해가지고 저 앞에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저 건너편에 우리 제일 전파사 스튜디오 그 배경이 있고 이쪽을 이제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크로마키하고 연말 특집으로 지금 이렇게 뒤에 자꾸 천공이 있으니까 뭐 진짜 뭐 다음 우리가 이슈로 신도들 같아요. 저거 빨리 뒷 배경 없으세요, PD님 빨리. 저거 빨리 바꿉시다. 자, 쟤도 싫은데. 할 얘기를 싫은데 하는데. 저 인간 얼굴 제가 이제 가려가지고 그런데 자 아까 김태효가 요즘 왜 조용하냐 그러게 라고 말입니다. 이제 누가 이제 김태효가 주셨는데 숨어 있어요. 자 이번에 5번째 이슈 일본의 한반도 통째 상납 안달난 웨라이트라고 네 제목을 잡았습니다. 5번째 이슈입니다. 되게 중요한 이슈죠.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계엄 그리고 각종 이 이해하지 못할 해프닝과 정말 이 진짜 악몽 같은 이런 상황들이 웨라이트 우리나라에 그 압력하고 있는 친일 세력들 굉장히 깊숙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무속 아까 그 일광 조계종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일본 극우의 그 사이비 종교쯤으로 파악되는 이 무속 종교가 김건희와 특히 또 윤석열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면서 지금 대통령실에 영향을 계속적으로 미치고 있고 특히나 이번 계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김태효라고 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 이 사람 이야기는 진짜 이 사람은 특집으로 해서 다뤄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암 같은 존재입니다. 네. 저건 뭐 밀정이죠, 밀정. 밀정입니다. 예. 그 저자는 아주 유명한 게 네. 그 이명박 정권 때도 안보실에 있다가 그때 그 정보 유출해서 잘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처벌도 받았죠. 네. 그 대법원형 확정까지 받았고 그 교수 시절의 논문이 아주 유명한 게 유사시 그 자위대 한반도 진출설 아닙니까? 길을 내줘라 이거죠. 내줘라 이거죠. 네. 근데 윤석열이 또 대선 후보 시절에 저자가 이제 아크로비스타 같이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대외적인 외교적인 거는 김태효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은 단순 무시 과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자의 세치혀로 가스라이팅 당하고서 대선 후보 토론 때 그 상대 후보가 질문을 했잖아요. 한반도 주둔 유사시에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김태효가 이제 가스라이팅 시킨 효과인데 김태효는 안보실장도 아니고 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숱하게 많은 외교 안보 수장들이 자리 바꿈이 있어도 저자만큼은 지키고 있는데 저자가 그 우리나라 이른바 그 뉴라이트 우리는 웨라이트라고 하죠. 그들의 그 우두머리격이다. 그래서 저자를 키스테이션으로 해서 숨어있던 바퀴벌레처럼 숨어있던 그 웨라이트 집단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와서 독립기념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국어연구원, 우리 국학 그 연구원 그래서 3대 역사 국책연구원장을 전부 웨라이트가 장악하고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저자가 일이죠. 네. 이제 먼저
또아리를 틀고 네. 이들을 이제 기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 계엄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일본에게 바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난 그 방송에서 충성 8천 작전 요번 계엄이 그 충성 8천이라는 게 그 기미가요에 나오는 거 거기에 1000과 8천이 나오는데 1000은 소름 돋 윤석열이가 대통령 당선되고 딱 1000일 되는 날이 12월 3일이고 그리고 8천 충성 8천 작전이 일본의 기미가요에서 천황폐하를 천년 8천년대까지 영원하리라 뭐 이렇게 충성한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소름 돋는 거죠. 지난 9월 6일에 그 호사카 유지 교수가 저희 이제 저희 제일전파사 방송 출연을 나왔었죠? 해서 김태휘 이야기를 잠깐 좀 언급을 하셨는데 그 언급 듣기 전에 우리 좋아요 댓글 다음 영상 우리 구독, 그거 안 했구나. 예. 알림 설정. 좆됐다고 알림 설정은 빼고 처음에는 조대 9할이라고 예, 했다가 예. 좋아요 댓글 다음 영상 구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일전파사가 사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호사카 유지 교수가 와가지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그때 사실 근데 이게 지금 계엄이 터지고 나서 네, 지금 우리가 충성 8천 계획 하다 보니까 네. 맞아떨어지는 게 이게 많아요. 퍼즐이 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소름 그 돋잖아요. 그 당시에는 조금 약간 너무 이게 너무 오바다라고 오바다. 했는데 맞아떨어지는 게 많았습니다.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 우리도 같이 동감하면서 이제 했던 이야기 전쟁 중에 이야기였죠. 전쟁 예. 이야기였습니다. 그랬죠.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500기의 미사일을 일본은 미사일이 없거든요. 가질 수가 일본은 없죠. 가질 수가 없는데 미사일 주문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호사카 유지 교수가 했고요. 그랬죠. 그 미사일이 오키나와 주변에 있는 각 열도에 배치가 된다. 네. 일본은 자위대가 자기네들 평화헌법도 있는데 미사일을 그러면 공격을 받았을 때 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위권 차원에서. 그러니까 자위권 예. 차원에서 쏘는 건데 미국이 허락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팔았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국, 미국, 일본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죠. 네, 하고 있었다. 이건 미국의 이해하고 또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만 문제. 대만 문제. 보시죠.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호사카 그때 그 유지- 방송 네, 다시 그때 한번 그 보는 내용을 걸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네. 다시 보고 싶네요. 네네. 예. 결국은 이런 거죠. 혹시 주한미군이 네. 대만으로 개입했다. 네. 그 개입한다고 하니까 네. 할 거죠, 사실. 네, 그 경우는 주한미군은 다시 평택이라든가 네. 군산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충무금 평택이나 군산 기지를 노리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경우는 한국 영토가 침략당했다라고 네. 해서 한국군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죠. 이거는 산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자동적으로 한국군이 개입하는 개입하죠. 거죠. 네. 그렇죠. 네. 바로 이것이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경우에 예. 한일 군사 동맹이 맺어져 있을 경우 예. 일본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일본은 먼저 표면적으로는 좀 먼 데서 미사일을 날리거나 이거는 지금 있습니다. 일본은 미사일이 없지 않습니까? 미사일은 토마호크라든가 그 네. 수준이지만 네. 미국한테 500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이미 했고요.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거는 오키나와에 여러 곳에 여러 곳에 그리고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지금 일본의 조그만 섬들에 네. 미사일 부대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지금 네. 그게 좀 깜짝 놀라는 걸 떠나서 충격적으로 들었어요. 그때 그 핵심 그룹에. 이야기는 그 우리나라가 그 지소미아 협정이라고 하는 게 정보 교환인데. 교환입니까? 근데 악사라고 하는 악사를, 협정. 네. 그거는 이제 군수 물자를 서로 간에 교환할 수 있는 협정. 군수물자 협정까지 하면 지소미아에다가 악사 협정까지 하면 그야말로 한일 군사 동맹이 된다. 그러면 군사 동맹의 목적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건데 그걸 저 뒤에 있는 저놈의 새끼 김태효가 주구장창 그걸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지금도 MB 때 그걸 하다가 그게 이제 막혔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예 이제 대놓고 윤석열에게 그걸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시나리오는
한미일 간의 이해관계가 맞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네. 미국의 이 이해관계는 대만 아닙니까? 중국을 겨냥한 그거에 거기에 이제 일본과 한국을 동맹 수준으로 묶어서 군사 협정까지 가려 그런 수준인데 그런데 요번에 분명히 일본 개입을 윤석열이 집단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계엄 때. 그러나 미국의 이해관계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평택에 있는 미 8군이 대기 명령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에 미군을 사살하려고 했잖아요. 얘네들 계획에는. 그러나 CIA는 이 정보를 다 듣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얘들 봐라. 그리고 미국이 윤석열을 그때부터 이제 절연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 중에 그 호사카 교수가 말했다 아까 그 미사일 이야기는 이게 거의 뭐 단독에 가까운 거였는데 그거 한번 짧으니까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주한미군이 네. 대만으로 개입했다. 네. 그 개입한다고 하니까 네. 할 거죠, 사실. 네, 그 경우는 주한미군은 다시 평택이라든가 네. 군산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충묵은 평택이나 군산 기지를 노리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경우는 한국 영토가 침략당했다라고 해서 한국군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는 산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자동적으로 한국군이 개입하죠. 개입하죠. 네. 그렇죠. 네. 바로 이것이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경우에 한일 군사 동맹이 맺어져 있을 경우 예. 일본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일본은 먼저 표면적으로는 좀 먼 데서 미사일을 날리거나 이거는 지금 있습니다. 일본은 미사일이 없지 않습니까? 미사일은 토마호크라든가 그 네. 수준이지만 네. 미국한테 500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이미 했고요.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거는 오키나와에 여러 곳에 여러 곳에. 그리고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지금 일본의 조그만 섬들에 네. 미사일 부대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들어도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판단력이셨습니다. 우리가 4개월 전 방송이었나요? 네.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그 국지전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거고 단지 우리가 그 북한의 뭐 원점 타격을 하자 그 국지전만 벌어질 게 아니라 이게 그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다 엮이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에서까지 그 작전을 펼쳐서 어떻게 하든 이 모든 그 위험 요소의 귀결점은 윤석열의 정권 연장입니다. 본인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한반도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일본 세력을 끌어들이고 해서 본인의 임기 다 채우지 않더라도 상황을 전시 상황으로 만들어서 김건희를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그렇죠. 이루어져 있었던 그들이 거죠. 저런 해괴망측한 황당한 시나리오를 확신을 가졌던 계기는 윤건희 부부가 우크라이나 가서 젤렌스키도 이게 전시니까 정권을 유지하는구나. 여기서 그래 결심했어. 라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지금 여기 그 박마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계엄이 이게 3차 대전까지 갈 수 있는 큰일 날 그런 뻔한 거예요. 거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5살짜리가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윤석열이가 이게. 미국에 보고 안 한 이유가 궁금해하더라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 안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혼날까봐. 혼날까봐도 뭐하지만 윤석열이는 바이든을 믿었던 거예요. 바이든이 될 거라고. 근데 그때 12월 3일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잖아요. 트럼프 쪽으로. 그러니까 보고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쿠데타도 다 보고를 안 하더라고요. 미국한테는. 뭐 확실하게 미국한테는 보고를 안 하더라고요. 결정 나고서 저지른 거지. 네, 결정 나고 저지른 거기 때문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 사람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우리 기억나시죠? 저 8월 15일 날 우리 광복절 때 뭐 KBS 김희가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저 사람은 건국절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을 보죠. 결국 기념식이 없었잖아요. 그때 뉴라이트 했잖아요. 네, 뉴라이트의 아주 본산이면서 네.
아주 그냥 극우예요. 저런 자들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을 받는지. 이종찬 의원이 결정적으로 저자 때문에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그러니까 속상했겠어요. 이미 이 자들은 니들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의 빌드업 단계로서 웨라이트들을 곳곳에 심어놓은 그것도 또 하나의 배경이 아니겠는가. 윤석열은 절대 용서가 안 된다고 봄날을 기다리며 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 국민 70%, 80%가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오늘 밤 꼭 체포가 돼서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밤이 아니라면 1월 2일이라도 1월 3일이라도 네.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그 서부지법 판사가 네. 연말에 우리 국민들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지금 저 제주항공 참사까지 벌어져 갖고 그러니까 큰 선물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체포영장 오늘 하나 때려준 것만으로 해도 네. 그래도 큰 선물이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공수처가 국민들을 믿고 새해 신년 벽두에 용산 관저로 한남동 관저로 가서 포박줄로 묶어서 요즘 그 밈들 많이 돌더라고요. 짤들 윤석열이 이렇게 체포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SNS에 아주 그냥 재미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윤석열이가 포박해서 끌려 나오진 않겠죠. 포박은 안 하겠지만 끌려 나올 때 나는 그 폐악질이 그 전두환이 끌려 나올 때보다 더 심한 폐악질을 할 거라고 봐요. 예. 자, 우리 이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요거만큼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이게 저 뉴라이트 저작자들이 했던 얘기죠. 네네. 저 끔찍하네요. 자, 일제 식민지 지배는 다행스러운 일이며 오히려 일본에 감사해야 된다. 이게 한국 사람이 했던 겁니다.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 읽기도 김구는 악랄한 테러 조직인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고 민간인의 희생도 불사하는 잔인한 테러를 자행한 사람이다. 한국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강인환입니다. 안중근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는 일본이라는 나라에게는 해충과 같다. 김인환.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지금 정부 요직과 역사 주요 기관에 있습니다. 유관수는 여자 깡패. 문화일보 기사 발췌입니다. 김완섭. 우리는 안중근이나 김구 같은 테러리스트를 절대 영웅시하고 우상해서는 안 된다. 네, 강인한. 일제의 도움으로 한국이 건대화되었으면 이에 감사해야 된다. 뉴라이트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을 향해 돈벌이를 위해 몸을 팔았던 자발적인 창녀라고 모욕합니다. 저거 아주 유명한 이영훈이. 네, 이영훈이죠. 이영훈 아주. 낙성대. 네. 한나라당 정가뷰는 이런 이런 법안도 만들었습니다. 광복절을 건국일이라고 개칭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정가뷰입니다. 뉴라이트 안병직 이번에 독도망은 파문 일본 독도 자기 것이라 주장할 법적 사료적 근거가 있다라고 우리나라 안병직이 뉴라이트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까 그 김태효는 이보다 더 합니다. 갖다 바치려고 한 사람이고요. 일본군의 한국 진출 예전에 임진왜란 때 진사이가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죠. 한국을 이제 내주겠다, 송두리째 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 윤석열도 김태효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으로 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또 의회를 구성하고 장기 집권을 꿈꾸다 통일까지 일본의 자위대의 도움을 받아서 통일을 이룬 다음에 지 마누라를 초대 통일 대통령으로까지 만들려고 했던 이들의 정말 황당무계한 이게 바로 이번 내란의 배경이었다라는 거죠. 끔찍하죠. 네. 저런 애들한테 그래서 일본한테 바치려고. 그래서 이제 김희가요를 광복절에 김희가요를 틀어놓고 KBS가 박민희가 틀었으나 박장범 파우치에 밀렸습니다. 네, 참. 자, 드디어 6번째 명태균 우리나라 2024 화제 인물이었습니다. 보수 괴멸의 서막 명태균 게이트. 네. 이 사람은 지금 창원에 지금 수감돼 있는 상태고요. 이 사람이 9월 5일 뉴스토마토의 첫 기사에서 그 M이라고 하는
그 이니셜로 이제 등장을 했다가 제보자는 이준석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은 앞일을 내다보고 용산 그 대통령실 부지를 뭐 보고 뭐 별별 이제 무속인 정치 불혹화 겸 무속인으로 김건희와 윤석열 곁에서 또 이준석과 홍준표 누굽니까 서울시장 뭐 오세훈. 이렇게 오세훈 하면서 그 사람들의 앞일을 쭉 봐줬는데 정작 이 사람이 어디서 꼬꾸라졌냐 그러면 자기하고 한솥밥 먹던 그 멤버도 많지도 않아요. 자기 그 김영선을 제외하고는 두 사람 김태열, 강혜경 그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과 같이 일했던 강혜경 두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하면서 폭로하고 그러면서 모든 자기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명태균은 이 김태열, 강혜경 두 사람을 철석같이 믿었던 이유가 자기 때문에 나중에 일확천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때문에 팔자가 필 거라고 그렇게 이제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김태열, 강혜경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심 선언을 하면서 자기들이 벌을 받더라도 명태균 전원만큼은 처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때 이제 우리 김태열 소장 그 인터뷰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명태균이 지 앞길을 보지 못했던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이야기 잠깐 듣겠습니다. 김태열 소장님 그 음성. 예. 김태열 소장은 나는 내가 치를 죄는 벌은 다 받겠다. 김태열 소장 이야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파리 사장이지만은 뭔가 책임지고 이때까지 나한테 왔지만은 그래도 파리 사장이라고 나한테 책임으로만 강행이를 하자. 자기가 책임을 부분 있으면 자기가 책임 묻겠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온갖 걸 이렇게 이용당하는 상태에서도 내가 파리 사장이지만은 파리 사장이라는 그 자체가 나한테 책임 있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달래받겠다고. 네. 그렇게 해갖고 모든 걸 지금 진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저기. 네, 저 때는 지금 검찰 조사 받고 있다가 잠시 휴식 시간에 나와서 이제 통화를 한 내용인데. 명태균하고 목소리가 똑같네. 네, 그 김태균 김태열 소장은 그 강혜경 씨도 마찬가지고 창원지검에서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내놨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강혜경 씨는 그 다 털어놓고 또 이제 그 공익제보 1호로 그 민주당에 또 이제 데이터 다 놓고요. 아직도 안 까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죠. 네, 많이 있어서 지금 그 비상계엄 상황, 그다음에 탄핵, 그다음에 파면까지 가는 이 일련의 시급한 과제가 끝마치고 나면 지금 그 명태균과 관련한 게 판도라 상자가 열렸을 때 벌어질 국힘 해체까지 우리는 그렇죠. 목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질 때 몇 차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명태균 게이트 이코로 윤석열 탄핵의 문이 열렸다. 근데 분명히 트리거 역할, 방아쇠 역할 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건희 부부가 비상계엄을 늘 꿈꾸고 있었는데 명태균이 이제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심상치 않게 흘러갔어요. 왜? 창원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이거 이제 끝까지 한번 파보자 이렇게 달려들기 시작하면서 명태균도 황금폰 갖고 딜을 했잖아요. 이거 까지는 순간 우리 보고 간다. 그래서 이리 죽나 저리 죽나 이판사판이다. 야 준비한 거. 그리고서 이제 김건희가 날짜 점지를 받아서 시간은 건진한테 받은 것 같고요. 해시. 그러고서 벌렸는데 주술로 세운 정권 주술로 한 방에 가듯이 간 건데 네네. 지금 재밌는 게 국힘 이제 초토하라고 그랬는데 국힘 의원들이 내란 특검보다 지금 쌍특검이잖아요. 지금 최성목이는 두 개 다 이제 거부권 행사했는데 쌍특검 중에서 김건희 특검을 더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김건희 특검에는 15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특검 내용이 그중에 명태균 게이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명태균 게이트를 특검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는 순간 황금폰이 열리는 거죠. 국힘에 내놓으라는 자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70% 80% 국힘은 대부분 저쪽 영남이 그 영남에 둥지를 틀고 있는데 영남 정치인 치고
명태균이한테 도움 안 받은 정치인이 없다라고 할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출된 그 국힘 쪽 사람들은 명태균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고 지금 어떻게 어디서 터지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뭐 살얼음 판일 텐데 근데 대통령실이라든가 정부 기관의 공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거 똥 밟았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한테 여기에 요직에 있었던 것 자체가 혹은 대통령실에 있었던 것 자체가 수치고 나중에 자기 프로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지금 난파선에서 많이 지금 뛰어내린다고 그러죠? 뛰어내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우리 그 신용환 씨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 지원 실장을 그랬죠. 했다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돌연 이제 나왔던 그분 이야기 중에 우리 그때 이제 그 인터뷰했던 것 중에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신용환 교수한테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떠난다 하니 이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네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큰 폭으로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너무나 씁쓸하다. 이제서야 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사석에서 만나는 그 후배들 저랑 같이 캠프에서 일했던 후배들이 많이 지금 정부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석에서 보면 그들도 굉장히 힘들고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보고 농담을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부럽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저는 무관인데 아무것도 해본 적도 없는데 한 자리씩 있는 사람들을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그들이 저를 부러워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도대체. 너무나 서글픕니다. 네, 저 때가 10월 말이었거든요. 네, 그때 10월 말이었고 지금 뭐 계엄 비상계엄하고 이제 좀 거리가 먼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미 이거 아니다 싶어서 사람들이 하소연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기자들한테는 못하는 이야기를 그 동지들이었잖아요. 그러다 그랬죠. 보니까 아니 뭐 그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거라면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해거려 쌓는 꼬라지들 보면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의 그 행정관이나 지금 숱하게 많이 빠져나간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내란 정권에 자기가 녹을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행정관이나 비서관으로. 그래서 지금 숱하게 많이 지금 용산에서 빠져나가고 있대요. 사실 저는 명태균이를 개인적으로 정치 브로커라고 봐요. 너무 영웅화시킬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 주 무기가 뭐예요? 후보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해가지고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용산 가자고 그러는데도 1등 공신 저 사람 때문에 용산 가게 된 거고 계룡산에서 돈 닦았다는데 자기 운명도 모르는 사람이고 명략했다는데 명략 뭐 좀 한 것 같긴 한데. 아니 저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가죠. 저 명태균이 그 지금 용산으로 그 대통령실 옮기자 한 장본인이거든요. 장본인인데 사실 그러면서 그때 청와대 뭐 천공도 그랬습니다만은 저기 뭐 땅 안 좋다 막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저 그게 사실은 그 이야기는 좀 짚고 갈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속인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 양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와대 들어가면 즉사한다고 계속 이제 김건희한테 즉사한다고 즉사한다고 김건희한테 계속 코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도 아이 놀래라 해가지고 저기 용산으로 이제 윤석열이 옆구리 찔러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근데 뭐 이놈의 정권은 탄생부터 그다음에 지금 멸망까지 주술로 세운 정권 주술로 망한다고 제가 뭐 진짜 이 방송에서만도 여러 번 했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이 한동훈이 주술로 만들어진 저거 주술 한동훈한테는 주술이 좀 안 튄 거 같아요. 안 튄 거예요. 한동훈한테 좀 안 튀었어. 좀 희한한 캐릭터가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주술이 안 튀니까 김건희 눈밖에도 나고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죽여버리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사람도 성깔이 있을 텐데 지도 에라이 니나 죽어라 그러고 지금 반격이 있는 지금 상황이 됐고요. 명태균과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하고 또 비교되는 또 하나 젊은 게 하나 있죠. 저 인간은 한동훈하고는 좀 다른데 저기는 명태균이 그대로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묻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명태균 이코로 이준석이죠. 명태균이가 준석아 그러면 그냥 네 그러고 달려가서
머리 조아리던 게 이준석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명태균하고 한동훈하고 이준석 이 세 사람의 역학 관계가 이번 그 윤석열 그 파면 이후에 보수 진영의 지형을 좀 이렇게 많이 바꿀 것 같아요, 이 세 사람. 그래서 뭐 명태균 때문에 이준석은 완전히 사면초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이 다 드러난 거고 이준석이가 뭐 젊은 보수, 정의로운 보수 이건 다 쌩 까는 얘기라는. 지금 이제 대선 출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내란 터지면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내란 터지면서 지금 뭐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우리 방송에서 이준석은 9월 5일부터 한 11월까지 이준석은 여기서 초토화됐잖아요. 그렇죠. 다 죽어가던 게 윤석열이가 살려준 거야. 심폐소생술을 윤석열이가 해줬어. 이준석 등장하니까 팡마님이 시알리스크라고 딱 개장수 시알리스크. 시알리스크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겁니다. 이 친구가 무슨 뭐 양두구육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양두구육. 근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뭐 양도 아닌 것도 알았고. 지겨운 얼굴들. 책임져야죠. 지겨운 얼굴들 보다가 좀 신선하게 쉬어가겠습니다. 7번째 쿠데타와 쿠데타 사이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입니다. 쿠데타와 쿠데타 사이라고 한 이유는 뭐 다들 아실 테고요. 전두환 쿠데타에서 비롯된 민초들의 어떤 삶, 그리고 우정, 생명, 이제 또 역경, 이제 이런 것들을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킨 그 한강. 이제 이분이 12월 10일 그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수상을 하는데 그때는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 가결이 있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쿠데타와 쿠데타 사이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K 문학을 알린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 코너가 우리 처음으로 우리 조회수가 막 그 맞습니다. 그렇게 그때 이제 한강 작가의 이제 작품의 배경이 5.18 광주 항쟁이라든가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좌파 작가라고 이제 저쪽 또 보수도 아닌 극우 쪽에서 한강 작가를 굉장히 또 뭐 이제 이념적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개탄했던 게 야 세상에 보수에 진보가 어디 있고 문학이 어디 있냐. 진정한 보수라면 우리 문학이 세계적인 그 노벨 문학상을 탄 데 대해서 함께 기뻐해주고 우리 문학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시장의 파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함께 기뻐해줘야지. 아니 무슨 배경이 그 4.3이고 5.18이라고 해서 좌파 작가라고 낙인 찍는다라고 하면 니들은 정말 보수 아니다라고 우리가 막 개탄했었죠.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준 거예요. 그렇죠. 한국적 상황을 너무 잘 소년이 온다 그것도 그렇고 뭐 그런 한국적 상황을 너무 리얼하게 잘 묘사해서 노벨 문학상을 준 거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쿠데타와 쿠데타 사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 타이틀을 잡았는데 여의도에 많이 모인 그다음에 그 헌재 앞에 광화문에 많이 모인 우리 MZ 세대들이 이 소설을 통해서 광주를 알게 됐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엄이 터지니까 아 이게 현실이었구나. 라고 해서 수많은 이제 MZ들이 200만까지 모여들었잖아요. 그 12월 14일 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는구나. 이게 이제 그 한강 작가의 얘기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탄핵이 계엄이 떨어져도 이 계엄 해제시킨 게 국민들이고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게 한 데에는 또 누구의 힘이 컸습니까? 국민의 힘이 컸는데 이분들이 특히 MZ 세대들이 여의도로 몰려 나오게 했던 배경은 한강 작가가 얘기했듯이 죽은 자가 우리 지금 살아있는 자들을 깨웠다. 이게 한강 작가가 또 우리들에게 준 교훈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생각입니다. 기쁜 소식이 그때 비슷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 한국계 미국인 그러니까 인천 태생인데 김주혜 작가가
30대 젊은 여성이죠. 외할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일제 강점기 때의 소시민의 삶을 그린 소설입니다.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것도 큰 상인데 한강 작가 때문에 좀 가렸죠. 그랬죠.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인천에 살다가 어렸을 때 미국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미국인이죠. 네, 그리고 이제 30대고 바다 냄새가 좀 나시는데. 근데 이제 참 이 대단한 소설로 지금 이제 큰 상을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한강 작가님이 이제 노벨상 받았을 때보다 이때가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던. 저거는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어로 쓴 겁니까? 영어로 썼죠. 영어로 한강 작품도 이제 번역이 된 거고요. 노벨 문학상이니까.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고 하는 그 30대 젊은 그 한국계 미국인이 일제 시대 때 그 투쟁하는 평범한 삶의 인생을 저렇게 소설로 그려냈다는 게 너무 좀 세종장님이 아주 좋아하시겠는데 이런 거죠. 저는 연이어 히트. 여기에서 이제 굉장한 프라이드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K컬처가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는데 이게 바탕이 우리 히스토리잖아요. 우리 역사를 그렇습니다. 배경으로 한 이런 문학 작품들이 세계 권위적인 세계 문학상들을 휩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역사를 세계인들이 그들 언어로 또 번역하잖아요. 요건 지금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아랍어로 나왔어요? 예. 표지도 예뻐요. 아랍어로 표지도 나가는구나. 진짜. 이렇듯이 전 세계인이 우리 문학상이니까 가능한 우리 역사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들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세계인이 같이 느껴주고 공부해 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저런 일이 있었군요. 새롭습니다. 자 다음 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이제 8번째입니다. 이천의 목숨 건 묻지마 의료대란이고요. 저 보면은 이제 요게 포고문이죠. 포고령. 계엄 터졌을 때 되게 저 5번 보고서 5번 보고 저게 뭐야 저게 야 이게 사적인 감정이 그냥 다 녹아드는 거구나. 그 윤석열 내란을 보면서 이거는 이재명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의사들 사람들하고 한동훈을 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은 사살. 사적 보복. 저기 보면 또 언론인 들어가 있잖아. 언론인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 사적 보복이야. 의료 쪽인 사람들도 구속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게?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자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이 첫 번째는 그 뭡니까 국회의원들 국회 후들이 잡고 그다음에 선관위 이제 고 하고 두 번째는 유튜버들입니다. 맞아요. 유튜버들 특히 이제 몇몇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유튜버들 김어준 김어준 이제 사살하려고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이제 한겨레 경향 뭐 이제 각종 언론사들이 좀 많이 저도 거기에 들어갈 뻔했어요. 뭐 네 번째는 이제 그렇다 키고 다섯 번째가 이건 뭐 미스터리였죠. 전공이 의료 현장 이탈은 모두 빨리 복귀해라 이거죠. 근무 안 하면은 처단하겠다. 처단이라는 문장을 잘 안 쓰는데 문장이 얼마나 또 조잡하냐면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야 이게 무슨 초등학생들 집 나간 애들 다시 불러들여서 충실히 근무하고 옛날에 교련 있을 때 교련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반 시는 개헌법에 의해 처단한다. 윤석열이가 충실히 근무 안 하면 처단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의료 그 이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이제 이걸로 히트 한번 쳐보겠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질 부린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의료 정원 2,000명 늘리는 거에서부터 윤석열이 지지율이 추락하기 시작했고 지난 총선에서 폭망한 결정적인 배경이 이거였잖아요. 그나마 중도까지 다 돌려 세우고 했던 게 의대 정원 2,000명이었단 말이에요. 100만 표 날라갔어요. 거기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의료개혁은 분명히 예전부터 그 문재인 대통령도 하려고 했던 거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를 국민들이 공감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2,000명이라고 한정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러나지 않으니까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는 거죠. 저런 모습을 우리 가장 크게 그게 2,000명. 왜 2,000명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모르는데. 그거 이제 2,000공 천공의 지시 때문에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2,000명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제가 주변에 뭐 이렇게 의료 협회나 그다음에 의사분들 쭉 개인적으로 왜 2,000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의협에서 그렇게 생각해. 2,000공이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해석이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저런 모습까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됐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가열차게 투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 의료 대란 현재도 대란입니다. 그거는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지금 너무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정권은 사고 치고 나면 그 다음 사고로 앞선 사고를 덮어버리잖아요. 덮고 덮였던 그 사고들이 지금 누적이 돼가지고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한 그런 사회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제 9번째로 또 넘어가셔야 되겠네요. 9번째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9번째 여소야대 22대 총선 그리고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체론입니다. 지난 22대 총선 때 그때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총선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판도라 상자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이제 해프닝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앞선 뭐 지자체 선거라든가 이제 거기에도 상당한 그 사건들이 이제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지금 이미 검찰에 그다음에 민주당에 그다음에 일부는 또 이제 뭐 다른 언론사들에 이렇게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175석, 108석. 우리 지난번에 그 계엄 때 계엄 그 해제 표결을 했을 때 얼마나 그 숫자가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표결과 관련해서 탄핵안 가결시키고 할 때도 그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난 총선에서 우리나라 선거를 보면 국민들의 민심이 선거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그 정치 판단을 해요. 그래서 왜 200석을 안 주고 192석을 줬냐? 왜 8석을 좀 더 주지? 그랬는데 보니까 그래도 보수한테 니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게 민심이었던 것 같아요. 8석이라는 게 참 묘하잖아요. 얼마 안 되는 건데. 그런데 8석으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덜 준 걸로. 근데 지금 이 내란이 벌어졌는데도 내란 동조당, 내란의 힘이라고 국힘이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저는 멀쩡하던 사람들이 왜 저 국민의 힘만 가면 저렇게 사람들이 비정상이 될까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그냥 그들은 저 보수당은 그냥 자신의 국민의 그 이익은 안위에도 없어. 그냥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오로지 이익만 지들만의 이익만을 쫓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05명 윤석열 탄핵안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경향신문 1면이었는데요. 저 105명 우린 그때 이 105명의 얼굴이 내다 걸린 이 1면을 보고 정치적 군문 효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 얼굴을 오래 기억하겠다. 저 사람들은 윤석열 탄핵에 앞서 계엄령 해제안을 의도적으로 불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의도적으로 불참했던 사람들. 저 사람들은 당사에 다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불참함에 따라서 만일에 해제가 안 됐다. 가결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초두에 이야기했던 대로 악몽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역사적으로 펼쳐질 것이었고 요들은 숨죽이고 있다가 윤석열 만세하면서 만년 끝까지 지들이 계속 배지를 달면서 가려고 했겠죠. 우리나라에서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되게 좀 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뭐가 기득권일까? 어떤 사람까지가 기득권일까? 근데 이번에 계엄 정국이 있고 나서 뭐가 기득권이다라고 하는 저기 사진 나와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머리서 안 찾아도 되는데 명확히 이야기해서 이번 탄핵에 이번 그 계엄에 뭐 계엄이 있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기득권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 상황 그 기득권은 끼리끼리 좀 내가 더 편하고 내가 가진 게 더 보호받고 좀 더 수월하게 살 수 있는 그다음 내 자손까지 그 수월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게끔 하는 기회라기보다는 만들어진 기회의 판 위에서 놀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그때 탄핵을 반대했던 이유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들이대면서 그 논리를 내세웠잖아요. 아닌 것 그런데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 기득권들이다. 니들은 정말 역사에 남아야 된다라는 게 국민한테 총뿌리를 겨눠서 놀란 국민들의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할 겁니까? 국힘의원 여러분들. 당신들의 트라우마가 중요합니까? 총뿌리를 겨눈 그 윤석열의 논란 국민들의 트라우마가 중요합니까? 말로만 국민의힘,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국민을 위한 정당 분명히 아니고요. 그래서 요번에 내란이 정리되고 나면요. 그 지금 국민들 간에 지금 그 정당 해산 심판 네. 지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건 내란 동조당은요. 네. 통진당 해체했듯이 네. 해체해도 마땅한 정당이다. 저는 범국민적 운동이 일어나서 저들은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보수도 아닌 자들이죠. 그냥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들이죠. 네. 저 집단에 속한 저 무리들은 두 번 다시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저는 국민이 심판을 해야 된다. 저 사람들이 그 모여가지고 했던 지시 저거잖아요. 저 한덕수 탄핵안에 대해서 탄핵하지 말라고 예. 다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네. 저 사람들은 계엄 해제한 때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지금 저러고 지금 나왔잖아요. 윤석열 지키겠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윤석열 지키겠다 플러스 그리고 내 지위를 지키고 내 3년 후 총선 때 내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나온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이 그 나라 걱정한다고 저래 나왔겠습니까? 예, 절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 위헌 심판했더니 어제 헌재가 한덕수 탄핵은 탄핵안 통과로 인해서 한덕수의 직무 정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그냥 그렇죠. 단칼에 그냥 유권 해석을 내렸죠. 그러니까 웃기는 게 탄핵안 표결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이게 무효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기냐. 그다음에 아니 그 내란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 우리가 탄핵하자라고 하는데 여야가 타협을 해갖고 와라라고 하면 네. 어떻게 내란 동조자들하고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무슨 협의를 합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건지 네.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맞습니다. 찾느라고 정말 애쓰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법리에도 맞지도 않고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저들은 집단 광기에 빠져 있는 저들만이 믿는 무슨 뭐 그러니까요. 예? 무슨 뭐 광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당만 들어가면 왜 사람들이 저렇게 변해가는지 네, 참 정치 저렇게 하고 싶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가드님이 지금은 웃지만 정말 한 나라가 저렇게 몇몇 미치광이한테 나라가 게임 아이템 취급됐다는 게 아직도 현실감이 없어요라고 네, 정말 같은 심정을 가지고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빨리 체포가 되고 헌법에 명시한 대로 처리가 되는 것이 이 나라가 맞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협상이나 대화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국민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그 수계 천주교 신부들이 이야기했던 악마고 사탄이고 짐승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무슨 협상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단밖에 없습니다. 처단은 메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형입니다. 맞습니다. 그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저 뭐야 서울에 보면도 나오잖아요. 내란에 성공하면 혁명이고 네. 내란에 실패하면 반역이잖아요. 네. 윤석열은 내란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거 반역이잖아요. 그 반역 속에는 바로 잡혀야 되는데 저렇게 열흘이 넘도록 저렇게 돌아다니니 이게 진짜 이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되는 나라인지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네, 10번째 이슈 마지막인가요? 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오늘 그냥 쫙쫙 진도 잘 8분 나갑니다. 남았습니다. 네. 자, 무안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참사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나라 전체가 뭐 추모에
물결입니다. 추모의 시간을 지금 1월 보내고 4일까지 있는데 국가 추도 기간으로 정했죠. 그래서 뭐 지금 올해 그 내일 뭐 각종 지자체에서 하는 해돋이 행사, 저도 한 군데 뭐 행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전부 취소가 돼갖고 지금 전 국민이 애도의 분위기로 경건한 분위기. 빨리 원인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류 쪽으로 원인이 거의 밝혀지다가 해외 언론에서 계속 조류 갖고 저렇게 많이 죽을 수는 없다. 저런 대란이 날 수는 없다라는 쪽으로 계속 그 외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국내 언론들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HDI 그 HID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건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유튜버 큰일입니다. 그건 음모론이고요. 지금 이제 뭐 항공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 항공 이 추락 사고는 뭐 6개월 길게는 뭐 몇 년이 가도 밝혀지기가 어려운 분야가 이 항공 사고 분야이기 때문에 뭐 어떤 썰에 의해서 우리가 뭐 이게 맞는 것 같다 저게 맞는 것 같다 이거는 좀 뭐 섣부른 판단일 것 같고요. 큰 사고가 나더라도 브레이크박스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브레이크박스가 얘기해주겠죠. 뭐. 저는 이 새 밑에 저분들이 전부 가족 단위로 뭐 3세 어린 아이부터 그다음에 그 어르신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족 단위 크리스마스 연말을 맞아서 3박 5일로 무안공을 출발해서 태국을 다녀오시던 가족 단위의 이제 그 여행객들이 많았는데 무려 179분입니다. 그 이태원 참사가 158분이었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분이 일시에 그냥 한 군데서 목숨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쨌든 애도 분위기는 우리가 다 같이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뭐 오늘 그 막내 기자가 오늘 원래 이제 우리가 종무식을 해서 신문사 휴무인데 저길 갔더라고요. 가서 보내온 기사도 올렸고 보내온 사진하고 그 우리 막내 기자가 저한테 일종의 이제 뭐 현장 보고죠. 그걸 제가 읽으면서 그냥 짠해 갖고 내가 방송할 때 막내 기자가 한 거 내가 우리 방송에서 소개할게 이러곤 했거든요. 사진을 쭉 보내왔어요. 정걸 기자. 언제 한번 우리 전파사에 우리 출연도 MG 하고요. 기자입니다. MG 기자 20대 출연해서 MG 기자 출연하겠습니다. 출연해서 한번 그 MG 기자가 생각하는 우리 정치판은 어떤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좀 한번 좀. 여기 제가 아까 보내드렸는데 그 사진은 알겠습니다. 자, 그 우리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요 사진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2024년 10대 이슈로 정한 시간이 이제 요 마무리를 하는데 사실 그 요 이슈와 함께 하고자 했던 건 이 참사 이 비극적인 이 상황을 가지고도 지금 정치 공세가 나오고 있어서 이건 좀 서글픈 거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로 또 넘어가면 또 저희들도 같이 뭐 정치 공세 같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그렇긴 한데 자 오늘 그 참여해주신 분들이 오늘 너무 열띠게 지금 뭐 많이 이렇게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하다가 막 되게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같이 이야기를 더 풀어가고 싶기도 하고 했었는데 순서를 이렇게 지켜가면서 이제 한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 김동연 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이런 비극적 참사마저 정쟁 프레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집단이 바로 국힘 집단이고 저는 일부 언론들도 이참에 정말 자중해야 된다. 이 참사를 프레임 전환에 쓰려고 하는 것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부재여서 뭐 수습이 아니 언제 윤석열 정권의 컨트롤 타워가 원래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얘들이 꼭 즐겨 쓰는 용어가 뭐 줄탄핵 그다음에 대행의 대행 무슨 대행의 대행이 어디 있습니까? 권한 대행이죠. 그다음에 뭐 꼭 윤석열 탄핵 이코로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 만들어가는 거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권을 위해서라면 저런 참사마저 정쟁이 이용하고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대참사가 벌어졌다라는 이 해괴망측한 이 프레임은 대체 국힘은 아니 머리를 그냥 무슨 뭐 누구를 맡아라 우동살입니까? 네. 아 정말 이해 못할 집단들이에요. 이것만큼은 자제합시다. 국힘하고 네. 일부 언론 우리 기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데스크 여러분들 네. 혹시 밑에 기자애들이 그렇게 기사 올려오더라도 그런 프레임은 데스킹 과정에서 좀 걸러줍시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 말만 더 하자면 그 좌파 쪽이라고 얘기하긴 좀 진보 쪽도 HID 얘기는 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HID 얘기하는 건 그 망자들의 지금 이 사진이 예. 네. 우리 그 막내 기자가 보내온 네. 그 지금 오늘 현장에서 무한 합동 분향소입니다. 네네. 여기 단체 및 가족 단위로 사람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북적임은 없고 아는 지인이 희생자라서 오신 분, 연고는 없지만 가슴이 아파서 오신 분 등 다양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다며 입구에서부터 우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현장에는 밥차 및 커피차도 있고 목포역 앞 버스 정류장에선 곧바로 무안공항까지 가는 관광버스가 있다며 시민들이 나서서 무안공항에 가는 사람을 찾으며 태웠습니다. 국장님, 목포역 앞 분향소에선 눈물 참느라 토할 것 같네요. 눈물 참느라 토할 것 같네요. 저도 그냥 심쿵해갖고 저도 끝까지 못 읽고 요게 바로 우리 막내 기자가 오늘 무한 그 분향소에서 그 무한 분향소가 무한체육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원인도 빨리 밝혀져야겠지만 시신이 잘 수습돼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하길. 오늘 그렇습니다. 낮에도 유가족분께서 시신이 경납고에 방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던데라고 박마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또 이번 사고에 또 뭔가 숨기려 들 겁니다. 솔직히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 정말 이런 때일수록 정말 충실히 조사해서 정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리 잡아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 조금이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스티스 가든님이 윤석열이 없어서 그나마 빠른 수습이네요. 맞습니다. 네, 컨트롤 타워 부재라고 하는데 윤석열이 없어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거기다 윤석열이가 무슨 뭐 안타깝다고 글 쓴 거 하나 있던데 진짜 그거야말로 토하고 싶더라고요. 미친놈 아니에요? 소름 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가 지금 입장이 어떤 입장인데 거기다 대고 그런 이것도 한 해가 이제 진짜 한 해가 갑니다. 2024년 제일 전파사 사랑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 다음 영상 구독 이렇게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들 힘을 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년 2025년도 청뱀의 해라고 그러죠. 네, 이제 뱀은 또 서양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일 전파사도 지혜롭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소식 나누는 그런 전파사로 힘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저도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독자 여러분들 때문에 힘내서 달려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했던 그게 진짜 그게 아니라 이래 내 무당한테 물어봤다잖아.